최근 한 달 넘게 한국 당국은 세계 각국으로부터 러브콜을 받으며 각종 매체에 긍정적으로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전례 없는 상황이 도래했는데 오직 한국만이 국가를 오픈하여 경제를 일부라도 돌아가게 한 모습에 감탄을 자아낸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경제가 제대로 돌아간다는 이 부분은 프랑스와 핀란드에서 직접 컨퍼런스 콜과 화상회의를 요청하며 대한민국 당국과 긴밀한 질의를 주고받으면서 자국의 경제를 앞으로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국 극찬이 계속되는 상황에 유럽에서 지금까지의 흐름과는 사뭇 다른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이 너무 잘하는데 이것이 거부감이 드는 것으로 지난 프랑스의 프라델 변호사가 한국은 자유를 경시하는 나라이고 감시하는 나라라는 기고를 하면서 한국식 동선 추적에 대해 비판한 것도 그러한 맥락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프랑스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네덜란드에서 역시 그러한 비판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네덜란드 매체 프론탈 락트는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의 한국학을 가르치는 브레커 교수 인터뷰를 통해서 네덜란드 미디어들이 전세계적 모범이 되는 한국의 대처를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인인 브레커 교수조차 자국 매체에 공분하는 내용은 네덜란드가 한국의 성공 요인을 엉망으로 분석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네덜란드 매체에서 한국 사람들이 순종적인 모습을 보여서 국가가 하라는 대로 지침을 잘 따르는 것은 군부 독재 시절이 길었기 때문에 그것에 길들여져 있어서라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난무한다고 전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군부 독재 시절은 한국인에게 있어서도 불편한 기억이며 오히려 그것에 맞서 싸운 세력들도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느닷없이 독재 치하에 있었던 한국을 갖다 붙인 황당한 분석인 것입니다. 이러한 보도가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지금까지 아시아에 대해 저평가를 해왔다가 그들 중에 한국이 너무 상황을 잘 대처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일종의 시샘과 같은 평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유럽연합에서는 지난 2월 초 중국에서 심상치 않은 상황이 전개되자 자신들끼리 긴급회의를 가지면서 유럽은 국가별로 단단히 준비가 되어 있다며 아시아에서의 모습은 유럽에서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잠정적인 결론을 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유럽은 현재 가장 심각한 곳 중 하나이고 특히 네덜란드는 사실상 포기한 상태로 그대로 놔두면 집단 가운데 저절로 괜찮아질 것이라는 스웨덴 혹은 영국식 방식으로 현 상황을 대처하고 있어 암울한 상황입니다. 역사적으로 유럽에서 가장 대처를 잘하고 있는 것은 독일인데 독일은 다소 무서울 정도로 한국을 카피했습니다. 한국이 터치 방식으로 지역별 인원을 파악하고 일목요연히 전국 상황을 알 수 있다고 독일에게 노하우를 전수하자 독일 당국은 그 방식을 불과 2주 사이에 그대로 적용해 한국과 같은 방식으로 중앙에서 통제하게끔 진행했습니다. 또한 독일 언론도 한국에 대해서 끊임없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주간 슈피겔은 이번 주 커버 스토리에서 한국은 모범생이며 미국은 문제 학생이라 지적하면서 한국은 질풍과 같은 속도로 검진 체계를 구축해 하루에 10,000건을 진단했다고 전하면서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2월 말쯤 우리는 상황을 완전히 통제했다고 발언한 것을 인용하며 한국과는 정반대라고 비판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독일이 한국의 노하우를 완전히 흡수한 다음에 미국보다 자국이 우위에 올라서자 본격적으로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하는데 한국을 끌어들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은 유럽 최고의 방역국인 독일에게조차도 현재 상황의 멘토와 같은 국가가 되어 거의 매일 한국 전체가 스캔을 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프랑스 매체에 한국은 감시에 길들여 있는 나라이다 혹은 네덜란드의 군부 독재를 경험해서 한국인이 순종적이라는 발언은 자신들의 상황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는 시샘 어린 발언밖에 되지 않는다는 반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유럽 혹은 일본에서는 연일 한국에 대한 긍정 및 부정 보도가 혼재되어 자국의 아픔을 잊어보려 애를 씁니다. 그럼에도 한국 당국은 여전히 오픈되어 있으며 자신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국가들에게 손을 내미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투명하게 오픈된 한국의 모습이 연일 빛을 발하며 장차 세계를 리드할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추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화면에 두 가지 기재되어 있는 소식 먼저 다뤄보고 중국 BOE가 중국 디스플레이 1위 기업이죠. 퀄컴과 협력을 해서 OLED, 지문인식 OLED 3D 이용을 만든다는 소식이 있는데 그 소식도 중간에 껴가지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들어가보죠. 간단하죠. 이 외국인 입국 봉쇄를 진행하고 있는 베트남이 300여 명 규모의 삼성 디스플레이 엔지니어의 추가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이 협력사 직원
과 삼성 디스플레이 직원이 합쳐서 그러니까 294명이에요. 그래서 한 300명 정도 되는데 아시아나 항공의 전세기를 타고 비엔남 북부 이 꽝린섬 번동 공항을 통해서 이미 입국을 했고요. 지난달에도 두 차례 걸쳐서 350여 명 가량의 직원이 투입한 삼성 디스플레이가 북부 방린성에 있는 플렉서블 유리 발광 다이오드라고 부르는 이제 플렉서블 OLED 모듈 생산 라인 개조 작업에 이제 추가 인력을 투입했었죠. 뭐 그런 거 저런 거 해가지고 계속 투입이 되고 있고. 물론 뭐 베트남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이제 합법적으로 입국을 한 것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뭔가 베트남에서 사실 지금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외국인은 물론이고 뭐 해외 거주 한 자국민까지 이제 입국 금지가 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베트남 경제에서 삼성이 차지하는 비중이라든지 사업의 시급성, 삼성 측의 어떤 종합적인 대처 능력, 뭐 제안서,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잘해서 문제없게 하겠다라는 그런 것도 제출이 됐거든요. 그런 거 따라서 이제 비엔남이 승인을 해줬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난달에 뭐 LG전자,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LG 이노텍 요런 기업들, LG 계열사 기업들도 한 250명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도 했었죠. 요즘 속속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LG, 삼성, 그리고 뭐 중소 중견 기업들 중에서도 이제 삼성이나 LG 협력사 기업 그 직원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 비엔남에도 한 400명 정도 이제 지난달에 들어갔어요. 이런 예외 입국 허용이 한국 기업들에게 유난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요즘 꽤 나오다 보니까 쉽게 다 기업들이면 예외 허용을 해주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잠깐 생각해보면 그쪽 국민 정서를 생각을 할 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삼성이 지금 자국민도 안 받아주는 상황인데, 삼성이 이제 비엔남과 쌓아온 신뢰 관계와 어떤 투자 여력, 투자 가능성, 세계적인 위상 등이 고려돼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동안 삼성이 이제 베트남의 경제라든지 이런 걸 많이 일으켜줬으니까, 실제로 삼성도 물론 거기서 값싼 노동력을 빌려가지고 생산 관계 그리고 R&D도 센터도 구축하고 하면서 삼성도 얻었고 베트남도 얻었지만, 어쨌든 협력 관계 속에서 이제 좋은 관계,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의 어떤 세계적인 위상 이런 것들이 고려돼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상적인 공정 운영과 투자가 가능하게 되는 건이다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BOE 주제부터 짧게 다루고, 이제 그 아래 있는 조선 기업, 이제 HSD 엔진이죠. 이 기업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제조업체죠. BOE가 이제 미국 반도체 기업인 퀄컴과 손을 잡았습니다. 이 팜리스 기업이죠. 퀄컴은 이 파트너십을 통해서 3D 소닉 지문 센서가 통합된 플렉서블 OLED를 양산한다고 하는데, BOE의 결국에 디스플레이 기술과 퀄컴의 어떤 3D 소닉 초음파 지문 센서 기술이 합쳐져서 어떤 전략적 협력 관계가 되었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하반기에 출시가 될 것 같고요. 이번 파트너십은 플렉서블 OLED 시장에서 BOE가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LG 디스플레이하고는 그렇게 큰 관계가 없어요. 왜냐면 LG 디스플레이는 대형 위주고, 소형도 물론 LG 디스플레이가 하긴 합니다. 어느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 BOE가 애플의 품질 테스트에서 컷당하면서 LG 디스플레이가 19년 4Q 때는 BOE보다 그 애플의 디스플레이를 넣는 그 소형 디스플레이 물량이 더 컸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LG 디스플레이는 대형 위주기 때문에 별로 큰 관계가 없고, 삼성 디스플레이랑은 조금 관계가 있긴 하다. 하지만 뭐 이거를 전제로 BOE가 OLED에서 삼성 디스플레이를 따라잡으려면 그것은 조금 오래 걸리는 일이다. 요 정도의 간단하게 리뷰를 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1분기 모바일량 플렉서블 OLED에서 BOE가 한 450만 장 정도 이제 플렉서블 OLED를 출하했는데, 이게 9.9% 정도 점유율이거든요. 이제 LG 디스플레이보다 아직은 좀 적어요. 근데 그래도 꽤나 빠르게 따라잡고 있고, LG 디스플레이는 이쪽이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BOE가 LG는 넘어설 것 같은데, 삼성이 거의 90%를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차이도 그렇고 조금 많이 걸릴 것 같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퀄컴의 지문인식 센서는 그 갤럭시 S10에도 들어갔었고, 초음파 지문인식 센서를 퀄컴이 지난해 말에 이제
들어갔었고요. 이 3D 소니 맥스는 전작보다 인식 영역이 한 17배 정도 넓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두 손가락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인식을 할 수도 있고, 17배 정도 지문인식 영역이 넓으니까 어디에다 이제 손을 대도 쉽게 인식이 된다. 뭐 요 정도의 기술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뭐 정확히는 나와서 직접 손으로 뭐 찍어봐야지 정확도나 이런 걸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HSD 엔진 한번 살펴보죠. 이 기업이 예전에는 그 두산 엔진이었던 기업이죠. 요즘 두산중공업 두산이 힘든데 지금은 두산하고 큰 관계가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HSD 엔진 그냥 봐주시면 됩니다. 조선업 업황이 그냥 분리돼서 독립적으로 이제 회사로 보시면 되는데, 사실 업황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몇 년 동안 조선업이. 그리고 LNG라는 분야가 우리나라가 저 돈 되는 라디오에서도 많이 전해드렸지만 독점적으로 우리나라가 여기서 잘해주고 있죠. 그건 맞는데 전체적인 조선업 시장 규모 자체가 쪼그라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LNG에서 엄청 잘해주고, 그 다음에 중국 애들이 막 뭐 삽질 열심히 해주고, 막 배 만들었는데 막 망망대에 떠있고 막 엔진 멈추고 막 이런 것들 해주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국 점유율은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1인데 지금 다시 조선업에서는 몇 년째 세계 1인데 전체 시장 규모 자체가 꺾여서 어려움이 많다. HSD 엔진도 아무래도 당연히 그런 선박 발주량이 많아야지 거기에 LNG 추진선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IMO 2020, 2025 이제 환경 규제 그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HSD 엔진이 날아가는 건데, 그런 면에서 조금 직격탄을 맞은 회사이고, 뭐 회사의 미래 가치를 말하는 주가를 보셔도 개박살이 났고 소위 이제 뭐 막말로 좀 품위가 없었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재무제표를 보셔도 뭐 적자 행진을 달리고 있죠. 하지만 2020년 올해는 개인적으로 다르다고 판단을 합니다. 주가가 아니라, 주가는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도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을 말씀드리면 부채 비율이 높긴 합니다. 하지만 부채 비율이 높다고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은행 같은 데는 부채 비율이 막 1400%거든요. 2000% 막 이래요. 근데 은행이 망할 거라고 누구도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막 투자를 하고, 그렇게 부채 비율이 무조건 안 좋으면 투자하면 안 되죠. 하지만 그 부채를 끌어다가 투자를 하고 업황이 나아져서 매출로 이어지면 그거는 긍정적인 부채가 되는 거죠. 부채 비율이 높은 건 맞고 저도 그건 부정적으로 봅니다만 업황 자체가 나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올 LNG 발주 물량들이 모두 한국 차지다 라는 것은 이미 수차례 중국의 형편없는 LNG 기술력을 설명드렸으니까 다들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센티멘탈적으로 봐도 최근 국제 유가가 폭락했죠. 그걸로 인해서 막 여러 기업들이 지금 뭐 예를 들면 미국으로 치면 듀폰이나 뭐 엑슨모빌 이런 기업들 막 주가가 아주 막 박살이 났는데, 그것도 좀 과하게 박살이 났어요. 엑슨모빌이나 듀폰 이런 건 좀 지금 살 때죠 사실. 근데 어쨌든 국제 유가가 폭락하면서 역으로 또 괜찮은 기업들이 있거든요. 지금 해상 물동량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석유 해상 물동량 증가라는 건 결국에 탱커 선사들의 이익으로 귀결이 되겠죠? 그러면 탱커 선사들이 결국에 엔진을 발주하는 거니까 엔진 발주량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합리적인 어떤 추론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자면 뭐 지난주에 삼성중공업이 LNG 추진 VAR 탱커 2척을 발주했죠. 현대미포조선이 일본 선주들에게서 메탄올 추진 연료로 사용하는 5척의 메탄올 운반선을 또 수주했죠. 탱커 선박의 수주량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보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LNG 및 메탄올 추진 기술이 적용되는 선박의 발주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아진 유가와 선박 연료의 변화는 이중 연료 추진 엔진의 수요를 높이게 된다는 점에서 HSD 엔진이 좀 긍정적이다. 그 기업 가치 측면에서 조선소들의 선박 건조량은 지금 뭐 꾸준하게 늘고 있고, 올해 1분기 HSD 엔진이 영업 실적은 저는 지금 컨센서스로 나와 있는 수준보다는 높게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2019년 3Q, 4Q 이 HSD 엔진의 수주 잔고도 점진적으로 늘고 있어요. 자료를 찾아보면 2017년을 저점으로 HSD 엔진의 이 수주 잔고가 턴어라운드를 하는데, 그 반도체처럼 뭐 급속히 성장하고 이런 건 당연히 아닙니다. 근데 점진적으로 업황은 분명히 나아지고 있다는 것이 지금 데이터로 확인이 되고 있는 거고요. 가끔 기사에 뭐 건설, 중공업 뭐 다 죽었다, 우리나라 망했다 이런 말들이 많아서 그쪽은 쳐다보지도 마라, 뭐 취업도 하지 마라,
뭐 맞습니다. 우리나라 전성기 때 비하면 다 죽었죠. 근데 무작정 지금 우리나라 그 이후에 열심히 해가지고 중국도 이겨내고 나름대로 그 기술력과 원가 경쟁력까지는 아니지만 중국은 보조금이 있으니까 그 기술력으로 잘해내고 있잖아요. LNG도 잘해지고 있고 중국 애들이 삽질하는 동안 중국 애들 밀어내고 올라가고 있고 일본 애들을 지금 완전 박살났고요. 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비관론을 기사로 옮기는 것은 쉽습니다. 저도 뭐 조선업 죽었다 막 뭐 여기 거제 막 지금 거제 상가 주민들한테 인터뷰했더니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기사를 옮기는 건 쉽지만 어려운 기사 그리고 양질의 기사는 그 죽어가는 와중에 그 고군분투하는 몇몇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 업황이 전체적으로 나쁜데 그 나쁜 업황 와중에서 고군분투하는 기업들이 있고